이 뒤쪽에 있는 사례는 사실 이제 앞에 했던 얘기들,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가 2006년도부터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했던 턴어라운드 사례인데, 이게 제가 처음 이제 경영 책임이라는 걸 처음 맡은 거예요. 저도 그때 뭐 되게 어설펐죠. 이런 사업입니다. 이 공장에는 이렇게 함침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페놀 수지가 밑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고, 여기에 크래프트 페이퍼라고 하는 그 원지, 그러니까 페이퍼예요. 이렇게 롤로 말려 있는 페이퍼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여기 쭉 펴면서, 여기에 있는 페놀 수지를 여기다 묻혀요. 이렇게. 적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조를 해요. 그럼 페놀 수지가 앞뒤에 이렇게 묻은, 그런 이제 코팅된 그 페이퍼가 나와요. 그걸 다시 이렇게 롤로 말아요. 그래서 요 롤을 요걸 수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다 롤을 말지 않고 이렇게 쪼개요. 4피트, 8피트짜리 시트로 쪼개서 요걸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합판 제조업체로 갑니다.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거푸집이라고 아세요? 그 공사장에서 그 콘크리트 거푸집 거기 보면 이렇게 좀 시커멓게 생긴 그 나무떼기 판자 이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띄잖아요. 그게 합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페놀 수지 코팅을 안 하고 붙였다 띄면 한 번 쓰고 끝이에요. 근데 합판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띄었다 붙였다 하려면 거기에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한 7, 8번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합판 회사로 가서 거기서 합판에다가 이걸 코팅지를 딱 붙이면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콘크리트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요런 사업이었어요. 요런 사업인데, 제가 맡았을 때 상태가 이랬어요. 적정 수준의 6.5배의 제품 재고 보유. 원자재는 적정 수준의 3.5배 보유. 제품 재고의 50%, 원자재 재고 25%가 불용 재고. 그리고 연매출 100억 원에 연간 순손실 12억 원. 마이너스 12%의 영업 손실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한 지 6년 동안 한 달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최악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접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접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전에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여러 사람이 집에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회사가 이제 650억 원 매출하는 회사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관계사간 매출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이익도 나지도 않고 적자도 안 나는데, 요 사업이 문제였던 거예요. 요 사업을 정상화시키면 회사 전체가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맡았는데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어차피 옛날부터 다 이거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있는 임기 중에 이거 이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만 관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제 전임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전임자가. 제품 가격은 아까 4피트, 8피트 기준으로 한 매당 900원인데 원가가 760원일 때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760원을 맞춰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니까 요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캐파가 120만 매를 돌리면 풀캐파인데 요걸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러면 계산상 제조원가가 76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760원을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풀캐파로 다 돌렸어요. 문제는 풀캐파로 돌린 걸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재고로 쌓이잖아요. 판매가 가능한 건 90만 매밖에 없어요. 나머지 30만 매는 계속 재고로 남잖아요, 매달. 그거를 영업을 막 조져서 30만 배를, 실제로 그 양반이 조져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30만 매를 최대한 많이 팔고 그래도 못 파는 거는 중국에 덤핑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턴어라운드 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 뭐 여태까지 같이 저랑 그 지식을 공유하셨겠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경영의 원리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거잖아요. 경영이 없었던 사업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경영의 원궤도로 돌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이 사업이 실제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죠. 봤더니 요 분야의 사업 중에 여기 하이엔드 사업하고 로우엔드 사업이 있는데, 로우엔드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고 하이엔드가 유럽에 있는 3개 업체 그리고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 하이엔드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엄청나게 잘하고 요 업체만 완전 죽을 쓰고 있는 거죠. 품질도 그렇고 뭐 가격도 형편없고 그 실력이 워낙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이엔드 군에 안에는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봤던 건 뭐냐면 문제를 극복해서 하이엔드의 나머지 3개 업체 수준에 근접하면 이거는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 이전에 경영자가 완전히 단선적 사고와 부분체적화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거 하려면 이거 하려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가 복잡하게 이렇게 다 엮여 있었던 거를 관리를 전혀 못한 거죠. 그림을 제가 그려봤죠.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자, 과잉 생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풀캐파로 돌려놓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재고 증가하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멘탈 모델이 막 작용을 해요. 가동률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개선된다.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흔하게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멘탈 모델입니다. 이 멘탈 모델이 작동을 하니까 최대한 생산해서 원가를 낮춰놓고 나머지를 내다 팔아. 이렇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 돌아버린 거죠. 그 결과로서 요렇게 움직이길 바랬지만 왼쪽처럼 오른쪽처럼 움직인 거죠. 오른쪽처럼. 그래서 이제 사고의 전환을 먼저 시도를 했어요. 사람들의 사고를 이제 바꿔주는 멘탈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가로 판매한 것만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했다고 부가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고객이 돈을 줬을 때만 우리가 가치가 창출되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것만큼만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한테 물어봤어요. 자, 너희들이 자신 있게 팔아낼 수 있는 게 얼마야? 그랬더니 90만 매까지는 80만 매는 그냥도 팔리고 90만 매는 노력하면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매까지는 영업에서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90만 매만 팔고도 BP에 도달하는 원가 구조에 도전한다.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원가를 맞춘 다음에 그걸 판다. 이게 아니고 90만 매가 정상 판매분이라고 하면 90만 매만 팔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원가 구조에 우리가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뭐 혁신한 그 내용을 전체가 소개드릴 수 없지만 거기 있는 내용 이제 품질 뭐 여러 가지 이 생산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과제를 세팅해 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스루풋에서 승부가 났어요.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울 때 그 사업이 정상화가 되는 건요. 무조건 스루풋이 증가해야만 승부가 나요. 스루풋은 TOC에서 다룬 거예요. 아시죠? 스루풋이 뭐예요? 매출에서 내가 외부에다가 주는 돈 뺀 거잖아요. 우리 내부에 현금이 유입되는 양이 커져야만 승부가 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스루풋은 어떨 때 증가를 합니까? 구매 쪽을 제외하고 나면 고객과 시장 쪽에서는 스루풋은 더 팔리거나 더 비싸게 팔리거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야만 정상화가 돼요. 그런데 양을 늘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고객이 더 사주고 비싸게 사주면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생산 라인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품질 문제 대부분을 잡아내고 마지막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게 패널 수주의 퀄리티였어요. 그 패널 수주의 퀄리티가 바로 하이엔드 업체들, 그 상위 업체들하고의 격차였거든요. 그거를 그 인도네시아의 제가 보르네오 섬을 2번이나 갔습니다. 그 보르네오 섬 거기는 관광도 잘 안 가는 지역이에요. 완전 밀림이잖아요. 그 밀림 지역 저 안쪽으로 배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합판 공장이 있어요. 거기 2번이나 갔어요. 엄청나게 더운 공장인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수차례 출장을 보내면서 그 가장 큰 그 합판 공장인데 거기하고 거기 기후 조건 그리고 그 한국에서 적도를 지나가야 되니까 배 타고 거의 한 달 동안 지나가는 동안 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전부 실험을 하면서 1년 내내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최적화된 패널 수지를 찾아냈어요. 배합을. 그 결과로
우리 그 회사의 제품 중에 전체 그 구매 중에 우리 게 30% 40%밖에 안 됐었는데 나중에 90%를 우리 걸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격도 그 세계 선진 업체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1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던 걸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13개월 만에 흑자가 났죠. 13개월 만에 흑자가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관계사로 옮겼는데 그 뒤에 후임자가 와서 이제 그걸 운영하면서 제가 본 숫자는 160억 원 매출에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흑자 사업이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알짜배기 사업으로 바뀌었죠. 결국은 이 품질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수주 그리고 가격 이 부분을 회복해서 수루풋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승부가 났어요. 그 이전에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 비용을 줄이고 해서 원가가 절감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규모의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죠. 결국은 그 전략과 조치는 순서대로 보면 이거예요. 일단 과잉 생산을 억제했어요. 이거는 바로 TOC의 이론이죠. TOC가 뭐예요? 페이스메이커의 모든 걸 보조를 맞춰야죠.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시장 제약이었다. 시장 제약. 120만 매를 생산할 수 있는데 팔리는 건 90만 매밖에 없으니까 시장의 수요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OC 이론에 의하면 시장 제약이 걸린 거예요. 그럼 시장 제약이 걸렸을 때 TOC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다가 동기화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TOC의 이론을 적용한 거죠, 여기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악성 재고 갖고 있는 거를 빨리 털어내고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인 버퍼 수준으로 해서 그 버퍼가 가장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품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요. 이건 관리의 품질이죠. 예를 들면 설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기술에 때문에 발생하는 품질 문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패널 수리였어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 그거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품질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을 만족시켰더니 고객이 우리 주문량을 늘리고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가격을 인상해 줬어요. 승부가 딱 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턴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건장제 사업으로 옮겨갔어요. 건장제 사업은 이제 뭐 말씀드리면 마루 사업입니다. 마루.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강화마루 깔려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 강화마루 사업이에요. 이 강화마루 사업을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 강화마루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강화마루 이제 공장이 있고요. 이 프레스로 요 모양지 그 나무 모양의 모양지죠. 요거 하고 마루 원판을 이렇게 놓고 위에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딱 압착을 시켜요. 압착을 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양생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한 이틀 3일 정도 양생을 해가지고 다 마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옆에를 홈을 파요. 이렇게 홈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홈을 파서 포장을 한 다음에 제품 창고에 넣었다가 대리점으로 가고 대리점에서 인테리어점으로 공급을 하고 인테리어점이 소비자가 인테리어 바꿀 때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마루를 같이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맡았을 때 제품 재고는 적정 수준의 3배, 수입 원재재는 6개월 생산 분량. 패턴이라는 게 그 모양지의 종류입니다. 뭐 이제 하얀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나무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 색깔의 패턴이 40종류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88종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품종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연간 매출이 700원 수준인데 1분기에만 40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사양 결품 일수. 이 사양 결품 일수는 대리점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양을 달라고 그러는데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를 그 사양을 하루 못 주면 결품 1일이에요. 40개의 패턴을 하루 못 주면 결품 40일. 한 개의 패턴을 40일을 못 주면 그것도 결품 40일. 이런 거예요. 그 기준으로 월 평균 40일. 그리고 월 출고 수량의 30%가 밀어내기를 해요. 월 말에.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달 매출의 30%가 마지막 3일 동안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이었죠. 기존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렇게 했어요.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제품 라인을 계속 만들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 만들고 패턴 또 추가하고 이거 그래서 이제 저게 88개까지 간 거죠. 계속 패턴을 확대했어요. 매 월말에 밀어내기를 대리점으로 하는데 대리점에서 그걸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대리점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일단 받아가지고 그 재고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덤핑을 쳐요. 시장에 쫙 그렇게 풀려요. 월말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그 회사가 똑같이 명목상 단위당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설비를 계속 돌려가지고 재고를 계속 쌓아요. 변칙적 출고 때문에 패턴이 많으니까 결품이 막 나잖아요. 달라고 그러는 거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품을 막으려고 재고를 보유해요. 재고가 또 쌓여요. 그래서 이제 월간 이제 실적 회의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표가 공장장을 깨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왜 결품 이렇게 많이 냈어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장장은 그 다음 달에 재고를 막 쌓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이제 다시 회의를 할 때 대표가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너 왜 이렇게 재고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재고를 줄여요. 그럼 그 다음에 너 인마 왜 이렇게 결품이 많아? 계속 도돌이표죠. 결품과 재고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한 달도 안 걸르고 깨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사양이 증가되고 결품이 증가되고 쭉 해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여기에 보면은 덤핑 판매, 그다음에 월말 대규모 밀어내기, 그리고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악순환을 부추기는 작용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멘탈 모델들이 작용을 한 거예요. 패턴이 많으면 판매가 증가한다. 패턴의 다양성이 많으면 고객의 선택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사양들을 늘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월말 밀어내기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이제 멘탈 모델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악순환으로 다 고리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사실 그때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뒤늦게 나중에 이제 이걸 회고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 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사고 모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어쨌든 이거 뭐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KPI도 잘못 관리를 하고 매출 목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대리점이 해달라는 거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패턴 사양은 계속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제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멘탈 모델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판매 흐름에 맞춰서 생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생산하는 거 안 된다. 고객의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대리점의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고, 아까 그 사례처럼 고객에게 판매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제약이 걸려 있거든요. 그 시장 제약에 입각해서 전체를 동기화하는 것들을 이 멘탈 모델을 바꿔줘야만 시도가 되니까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바꾸기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패턴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패턴 사용을 합리적으로 줄여야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멘탈 모델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루 바꾸신 분들, 혹은 바꿀 걸로 계획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루를, 예를 들어서 A사의 마루를 선택해서 깔아요. A사의 마루를 선택한 다음에 패턴을 결정해요? 아니면 패턴을 보고 A사 마루를 결정해요? 그죠? 어디 걸 살 건가 결정하고 나중에 패턴을 고르죠. 그죠? 그러면 패턴을 늘린다고 해서 그 회사 제품을 더 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거는 순서가 뒤집힌 거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대리점이 100개 있거든요. 이 100개 있었는데,
거의 대리점을 제가 한 50개는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못 바꾸는 영업에 있는 리더, 그리고 디자인 쪽, 뭐 등등 이 몇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대리점들,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다 돌았어요. 그 인테리어점도 몇 군데 방문하고. 그래서 거기에 미리 그 친구들이랑 내가 가서 무슨 질문할 거야, 질문 리스트를 5개인가를 적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자, 옆에 앉혀놓고, 자, 봐. 내가 이거 똑같이 가서 다 질문할 테니까 자, 들어보자. 물어봤어요. 패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패턴 많아서 죽겠다는 거야. 우리는. 패턴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패턴이 그 패턴 같고, 실제로. 그리고 패턴 때문에 샘플북이 완전히 뭐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뭐 불만들이 막 나와요. 그거를 다 돌아다니고 2달 동안 다 돌아다닌 다음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아, 그렇다면 패턴이라는 거는 많은 게 아니고 우리 걸 사기로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그 패턴이 없어.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것만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패턴은 그렇게 만들어야지, 패턴을 비슷비슷한 놈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매출이 늘거나 고객이 우리를 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내부 운영 역량이 취약하면 판매량이 증가해도 이익은 안 는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가 이렇게 월말에 3일 동안에 밀어내기가 일어나고 리베이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제 상위에 있는 그 경영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 달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월말 밀어내기를 없앨 겁니다. 근데 월말 밀어내기를 없애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 달은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는데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얻고 그걸 감수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그 희생을 하면서 월말 밀어내기하고 리베이트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매출들이 다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동기화를 시키고 이걸 이제 다 했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월말 밀어내기 매출과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매출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도록 만들고 평준화가 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게 되면 개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근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제약에 맞추는 거죠. 필요량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 시장에 맞춰서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과잉 제거해서 이건 아까 케이스처럼 빨리 이걸 해소를 해서 정상적인 버퍼 수준으로 다 회귀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패턴 사양을 대폭 감축해서 운영 복잡성을 줄여요. 88개를 44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운영 복잡성이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루풋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결국은 시장 요구에 따라서 가격 유통마진을 조정해서 주문량을 증가시키고 제품 품질 서비스를 차별화한 다음에 가격을 결국은 정상화시켜서 수량도 수량이지만은 이 가격 정상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중국산 때문에 문제였었거든요. 중국산하고 차별화된 제품인 거를 시장에서 분명히 인지시키고 부각을 시켜서 가격 정상화에 의해서 이 이제 사업도 결국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리먼 사태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스토리가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상화가 됐죠. 뭐 스토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개 다 이제 TOC라는 이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린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몇 장 안 드렸어요. 몇 장 안 드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안 드린 이유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자료들이 그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됐던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자료들이 좀 있어서 오늘 여기서 보여만 드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만 이제 배포를 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페이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린 방식을 이제 도입한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의 턴어라운드고요.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3년 반에 걸쳐서 했던 이제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3년 반 만에 이제 경상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제가 그 회사를 떠난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7%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제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미러를 만드는 자동차용 미러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아웃사이드 미러, 인사이드 미러를 다 만드는데 주로 이제 주력은 아웃사이드 미러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출 공장도 있고요, 도장 공장도 있고, 요 거울 만드는 유리 공장, 유리에서 거울 만드는 공장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 사이드 리피터라고 해가지고 이 램프 달려 있잖아요, 미러에. 그거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파워 폴딩 이거 접는 거, 모터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안에 그 유닛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또 공장이 있어요. 이게 서브 공정으로 다 있고 외부에서도 부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조립 라인으로 가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부품들이 체결이 돼서 이게 최종 검사 라인을 거쳐서 출하 창고로 갔다가 이제 고객한테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콤비나트 수준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이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에서도 전체 부품 그 사를 전체 다 통틀어서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와 운영 난이도를 갖고 있는 사업 3개를 딱 꼽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사업입니다. 이때 이랬었어요. 제가 2010년 7월에 맡았는데 사업 개시 이력이 1970 몇 년인가에 창업된 회사였어요. 근데 그 뒤로 주인이 3번 변경됐어요. 창업자에서 2번 팔려나간 거죠. 계속 팔렸는데 한 번도 흑자를 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부채와 자본 잠식, 적자 구조, 모든 게 다 문제였고, 고객이라면 자동차 회사예요. 현대기아차, GM코리아인데 11개의 사이트에 납품을 했어요. 그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11개 사이트에서 한 개도 예외 없이 워스트 5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워스트 넘버 1이에요. 양쪽 회사에서 다. 그러니까 최악의 서플라이였었던 거죠. 하루 종일 전쟁터예요. 전체가 전쟁터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쟁터냐면 제가 맡았을 때, 2010년 7월에 맡았을 때요, 회의를 못했어요. 회의를.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다 불려나가 있어서. 그리고 간신히 모으면 5분도 안 돼서 전화기 붙들고 다 나가는 거예요. 회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심했고, 이 회사를 이제 제가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2005년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갔는데 5년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임원을 넣어도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력들을 집어넣어도 정상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로부터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버리는 셈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다. 제가 들어갈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했던 그 2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상태가 아주 심각했죠. 이건 뭐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그 시트인데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때 제가 정리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속해 계신 회사에서도 일부는 우리도 저런 문제 있는데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그냥 아주 최악의 수준으로 다 모든 경영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그때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 자재 부분에서부터 생산 품질에서 고객으로 갔다가 다시 협력업체로 가서 계속 이 혼란이 전파되는 이런 팔자고리를 타고 있다 보니 내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가중되는, 더 혼란스러워서 손실이 가중되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생산 현장을 가보면 그 조립 라인이 쭉 있는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생산 현장에 가면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을 딱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 왜냐? 박스가 너무 높게 쌓여 있어서. 박스들이 너무 높게 쌓여 있어서 사람이 안 보여. 근처 가야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재고가 많은지 공장 안에 박스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야적, 바깥에 운동장에다가 산더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고의 바다였어요. 재고의 바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여기 미로 공장인 줄 알았더니 박스 만드는 공장이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그때 그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 사고를 배우면서 그때 거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한번 참고 뭐 이건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사 전체가 아주 대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됐냐 그러면 이 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만큼 난이도가 아까 그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 사업이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인수했던 회사는 램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자동차용 램프, 헤드램프, 리어램프. 헤드램프, 리어램프라고 해봐야 그 제품 자체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게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사양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램프 뭐 사양이라고 해봐야 몇 개가 되겠어요. 예전에는 사양이 한 개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게 한 4개 정도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한 20개 정도까지 늘어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근데 미러는 어마어마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이건 제가 미러 회사 맡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달고 다니시는 그 미러 있잖아요. 그게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세요. 그때 23개 차종을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23개 차종에서 11개 공장에 갖다 주는 사양이 27,000개예요. 안 믿어지시죠? 차종별 평균 사양이 500품목인데 제일 많았던 게 3,100개예요. YF 소나타. 소나타의 미러의 종류가 3,100개입니다. 놀랍죠? 투싼 스포티지가 1,500개씩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칼라가 12개. 칼라 12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램프 달려있는 놈, 안 달려있는 놈. 접을 때 수동으로 접는 놈, 자동으로 접는 놈.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미러를 조정하는 것도 수동으로 조정하는 놈, 자동으로 조정하는 놈. 거기에 볼록 거울, 평평한 거울. 거기에 써져 있는 글자, 영어, 한글, 아랍어, 중국어. 쫙 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몇천 개 금방 나와요. 거기에 유럽 사양, 미국 사양, 한국 사양, 사양이 달라요. 왜냐면 표준이, 거기 국가 표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3,000개 나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양산만 27,000개를 하고요. 이게 AS까지 포함해서 65,000개 사양을 다뤘어요, 그때. 자, 27,000개의 양산품을 결품 없이, 자동차 업종은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고객 라인 세우면 죽음입니다. 벌금 내고요.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라인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결품 절대 내면 안 됩니다. 품질은 씩씩씩해야 돼요. 그런데 27,000개를 결품 없이 막으려고 하면은 그걸 재고로 막아보세요. 재고의 바다가 되죠, 금방. 그렇죠. 27,000개 사양. 어떤 거는 많이 팔리는 사양, 어떤 거는 한 달에 한두 개씩 나가는 사양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그걸 만약에 재고로 막으면요. 재고가 수만 개씩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이전에 이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이 미러 사업의 특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러 사업의 본질을 다시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업이에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3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엄청 품질 특성이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우냐? 미러는 매일같이 봐요. 여러분들 다른 데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 하나 찍혔는지 이거 전부 다 확인하세요? 잘 안 하죠. 우연히 눈에 띄면 보죠. 미러는요,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접어요. 하루에 몇 번씩 또 접었다 폈다 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눈에 엄청 잘 띄는 곳에 있어요. 게다가 모터 소리 이상하다고 클레임도 들어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리고 좌우의 미러가 접히는 속도가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한쪽은 55도고 한쪽은 65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러가 제대로 보이려면 각도가 똑같으면 안 돼요. 약간 한쪽에 이게 한쪽은 65도, 한쪽은 55도라고요. 똑같은 모터를 넣으면 이게 조금 한 개가 빨리 접힐 거 아니에요. 근데 모터 중에 3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운 나쁘게 늦게 접히는 쪽에 느린 모터가 가고 빨리 접히는 쪽에 빠른 모터가 가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클레임 걸려요. 그리고 세차장에 들어가서 너무 물 많이 맞으면
가끔가다 안 접히기도 해요. 겨울에 배터리 약하면 가끔가다 안 접혀요. 다 클레임 걸린다고요. 엄청나게 품질이 까다롭죠. 거기다 도장 같은 거 요만큼 점 있어도 다 걸려요. 엄청 복잡해요. 이건 뭐 이해를 하시죠? 부품 수도 많고 사양 많고 엄청 복잡해요. 거기다가 변동성. 당연히 사양이 계속 바뀌어요. 램프 없는 거 하다가 마음 바꿔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다고요.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푸시 방식의 과거의 재고를 쌓는 방법으로는 감당 못하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양이 늘고 수량이 늘면 늘수록 더 회사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결론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린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 중에 이 정도의 다품종 소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장장도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서로 마치 삼국지의 적벽대전 하기 전에 제갈공명과 주유가 손바닥 딱 여기다 붓으로 글씨 써서 딱 맞춰봤더니 불화자, 화공 그 생각 딱 맞듯이 서로 손바닥 딱 펼쳐봤더니 나도 린, 그 양반도 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린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저는 린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전체적인 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TOC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린에 대해서 이제 이 린이 적합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컨설턴트 한 분을 오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고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혁신 리더잖아요. 혁신 리더가 저는 혁신을 해봤고 턴어라운드 다 해봤지만 린은 제가 처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큰 개념은 TOC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 없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고 뭐 컨설턴트도 배우고 이런 것도 했죠. 그래서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10월 8일이었는데 공모를 했어요. 사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공모한 것 같고 약간 좀 다듬었어요. 치어스 포원이라고 하는 이 치어스 포원의 치어스는 이런 거에 앞자를 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넘버원이 돼서 축배를 들자, 치어스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에 딴 거 그대로 이렇게 슬로건 두 개의 의미를 가진 슬로건을 걸어서 이걸 끝까지 계속 타이틀로 걸고 가서 맥주 한잔 할 때도 Cheers for one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했죠. 이런 상징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경영학습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발대식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일종의 리추얼 같은 거죠. 하나의 의식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그때 이제 그림 그린 겁니다. 이게 지난 린에서 얘기한 그 VSM이잖아요. VSM을 그렸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그 번개 표시 나온 거, 이게 전부 과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35개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철길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철길처럼. 이게 전부 푸시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이 다 재고예요. 뭐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 복잡한 게 여기서 뭐 한 개가 들어가게 되면 미러 한 개가 나오는 게 선입선출로 전부 순차적으로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0.28일이 걸리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실제로 미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서 고객이 기꺼이 돈을 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얼마냐? 1.1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94초는 요거는 부가가치가 맞고 10.28일 중에서 9,994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기, 뭐 낭비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물론 이걸 전부 다 줄여가지고 이걸 전부 부가가치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개선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은 정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고 요게 이제 현재 VSM이니까 미래 걸 그려야죠. 요게 미래. 훨씬 심플하죠. 요 그림을 1년 후에 만드는 것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리고 요런 과제들을, 이게 35개입니다. 이걸 추진을 하면서 큰 과제, 작은 과제를 세팅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떤 과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해결이 돼야 다른 과제가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전부 그래서 담당자를 다 정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이게 진행을 전부 관리를 했고, 여기에 이제 별첨이 다 붙어가지고 그 별첨 자료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리뷰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가 도와줄 것이 뭐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를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나갔죠. 그리고 일단 이 전체 이 일정을 관리할 때 일종의 이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각자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OPPM이라고 하는 이게 원 페이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게 얇은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한 장으로 자기의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걸 요거를 이제 하나의 표준화 시켜서 요거를 모든 과제에 셋업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주재로 하는 혁신 성과 보고회를 매달 최소 풀타임 이틀에서 3일을 계속 했었어요. 한 번도 제가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기화 평준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딘딘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하고 밸류 체인을 동기화하고요. 그 흐름화하고 동기화하고 평준화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이렇게 동기화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생산 계획이 조립 공정에 생산 지시가 나가고, 조립 공정은 이쪽으로는 컨트롤해서 나가고 이쪽에서는 간판이 돌면서 풀 방식으로 쭉 당겨가고, 요거는 지난번 린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스토어라고 버퍼죠. 버퍼 제고를 갖고 있는 이 스토어 5개를 구축해서 여기에 이제 간판을 이런 형태의 간판을 돌려서 여기에 풀 방식으로 쭉 당겨가도록 했어요. 이랬더니 개선 효과가 요렇게 갈 때까지 시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 후에 간판이 실제로 작동이 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사출 라인에서 도장 라인, 요게 가장 이제 어려운 라인인데, 요게 어려운 흐름인데, 여기에 14.8일 내 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요게 5일로 줄었어요. 7개월에서 8개월 만에. 그리고 그 전에 혼란이 다 없어졌어요. 결품 없이, 혼란 없이 재고가 3분의 1로 딱 줄은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동기화 흐름이 완성됐을 때 상태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동기화가 되고 나니까 하루에 4번의 생산 계획이 나가요. 예전에는 생산 계획이 하루에 한 번도 나가기 어려웠는데 하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에 4번의 생산 계획이 나가고, 그 생산 계획에는 순서를 정해요. 어떤 제품에 어떤 사양을 어떤 색깔로 어떻게 만들라는 게 순서가 쫙 해서 나가는 게 하루에 4번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 순서를 그대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생산해 내야 돼요. 그걸 99.9%까지 해냈어요. 27,000개 사양을 그 순서대로, 계획된 순서대로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생산해내는 걸 99.9%까지 맞춰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창고를 없앴죠. 제품 창고를 없애고 바로 트럭에다 바로 실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 트럭이 바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달리는 창고, 주거라고 했어요. 결국은 27,000개 사양을 1.21분의 재고만 갖고 한 번도 결품 없이 다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돼서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세미나, GM코리아의 협력업체 세미나에서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그 회사에 한 40개 업체가 이거 보려고 벤치마킹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낭비 제거로 가는 거죠. 이 낭비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무다, 그리고 이 흐름이 끊기거나 정체된다, 역류한다, 재작업인다. 이게 결국은 결품, 그리고 결함, 불량이죠. 고장, 이 3개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방지하는 것들을 이제 일단 동기화가 끝나고 나면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이 품질을 이런 식으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만들어서 맨 끝에서 검사해가지고 판별하는 체제에서 각각의 모든 공정이 각자 품질 보증을 하면서 절대 결함이 후속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를 했고, 이런 이제 QSB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품질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금방 넘어갈 건데, 이 GM에서 권장하는 QSB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 품질 보증 체계를 다시 다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QSB에 의거해서 매일 아침 하루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신속 대응 회의체를 운영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감옥소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격리 수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그리고 표준 작업을 세팅해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임의로 작업되던 거를 전부 다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거를 요 깃발 체제,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초록색 깃발을 올리면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전부 다 요 색깔로 전부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색깔 체제를 요런 기준이죠. 요거는 제가 자료에서 드렸는데, 요 그린, 옐로우, 레드를 요런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업장에 색깔이 딱 뜨면은 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만들었죠. 그리고 고장 방지를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형과 설비인데, 금형 관리의 프로세스를 전부 정비해서 금형 사고가 일단 이 프로세스가 정비된 이후에 한 번도 나지 않도록 예방 정비를 다 했고, 그리고 안돈,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어요.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 설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돈을 가동을 해서 멈추고 누군가 와서 조치해서 기다리고, 조치할 때까지 기다리고 조치가 되게 되면 다시 가동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죠. 그래서 이제 성과, 이 결과로 아까 보여드린 그림, 그 심플한 그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현이 실제로 됐어요. 1년 후에.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앞장하고 비교를 지금 여기서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거의 똑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리드타임이 아까 10.28일이었는데 6.01로 줄었고, 이건 줄었는데 부가가치 시간이 늘었죠. 부가가치 시간이 줄었지만 전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죠. 훨씬 더 건강한 구조가 됐고, 전체가 동기화된, 전부 스토어와 간판이 돌면서 풀 구조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1년 후에 요 그림이 이제 커런트 맵이 되고, 1년 후에 다시 도전할 맵을 다시 그렸어요. 그 맵은 이거였어요. 요거는 훨씬 더 그렇죠. 요게 CSM이죠, 이게. 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거를 요렇게 구현을 한 거죠. 요렇게. 앞에가 원래 2B였고 요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제가 한 장이 더 있었던 걸 몰랐네요. 그리고 그거를 요렇게 2B로 다시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프레임 서브 아세이라고 되는 요거를 전부 조립 라인 안으로 다 포함시켜서 요 공정을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아주 심플한 그림으로 1년 후에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인 2013년 말에 요 그림대로 실제로 작동이 됐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했던 일들이에요. 여기에 린 추진의 5단계를 그대로 밟았어요. Define, Value, VSM, Flowful, 그리고 Perfection. 요거를 밟으면서 여기에 110개 정도 되는 과제가 추진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이걸 다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동기화를 시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낭비 제고로 와서는 품질 쪽하고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 뒤에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한, 그리고 나름대로의 제조 원칙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린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걸, 이걸 협력사, 고객사, 그리고 해외, 여기까지도 다 전파를 하고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엮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자, 동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2010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모습부터 나올 거예요. 약간 슬프죠? 자, 이랬었습니다. 박스 공장이었어요. 이렇게 야적이 돼 있었죠. 이게 조립 라인이 이랬었고요. 참담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혁신이 시작됩니다. 발대식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조립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주거입니다, 주거. 제한 시스템도 그때 새로 만들었고요. 투빈 시스템. 이건 이제 가시관리 게시판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 생산계획 적중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4번 순서대로 나가요. 처음에 여기 스타트 할 때는 하루에 1번 나갔어요. 그리고 순서가 없었어요. 그 날짜에만 생산하면은 적중이 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84%였어요. 그게 93.5%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된 거예요. 더 엄격하게 강화를 시킨 거죠. 순서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오전 오후로 나눴어요. 다시 하루에 4번으로 나눴어요. 여기가 오전 오후로 나누고 여기에 저 순서를 도입하고 여기가 하루에 4번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나중에 이게 전부 99.6, 99.8, 99.9 이렇게 거의 100%를 27,000개 사양을 맞춰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AS 납입률 이것 때문에 제가 고객한테 불려가다 못해서 우리 쪽에 와서 출근해서 상주하는 차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양이 하도 많으니까 AS 빵꾸 나면은 그 사람은 실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챙기려고 제 방에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우는 거죠. AS를 맞춰낼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양산 라인에 갖다 넣을 것도 지금 결품이 나서 죽겠는데 언제 AS를 만들어요. 그때가 이거였어요. 이때. 난리가 났었을 때죠. 100%. 그 많은 AS 사양을 재고 없이 맞춰냈어요. 재고 없이. 그래서 그 현대 모비스로부터 수박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름이 됐을 때 최고의 AS 납입한 협력업체한테 이따만한 엄청나게 큰 수박을 몇 개 주거든요. 수박을 받고 맨 마지막에 제가 나오는 해 13년 말에 2013년 말에 걔네들 협력사 세미나에 가서 최우수 협력사로 AS 납입 협력사로 상을 받았죠. 완성품 재고 금액은 이렇게 많던 것들이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불과 1.21 정도의 재고를 갖고 모든 것들을 결품 없이 맞춰냈고 슬로우 무빙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고죠. 그 재고가 거의 없는 수준. 이거는 뭐 고객 위치책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용차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용차를 불러다가 긴급하게 우리가 맞춰내지 못하는 거를 실어내는 거거든요. 그 횟수가 100회, 80회 이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란에 빠지는 거죠. 계속 용차가 왔다 갔다. 사실상 없죠. 제로죠. 제로. 이 해외로 나가는 CKD 납기 준수율도 78%, 82%에서 거의 다 맞춰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거의 완성 단계로 정상화가 다 됐었죠. 이게 이제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턴어라운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경험으로 남아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저를 자주 찾아와요. 자주 찾아오면서 그때 이제 무용담도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조언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나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가 얼만큼 백투더 베이직하고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또 학습을 하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 리더시기 때문에 리더들이 거기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